2025년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인 4.0포인트를 돌파하며 온 세상이 축제 분위기에 젖어 있었을 때의 이야기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NH투자증권은 약 240만 명에 달하는 방대한 개인 투자자 계좌 데이터를 정밀하게 분석하여 그 충격적인 실상을 공개했습니다. 시장의 장밋빛 전망과는 대조적으로 실제 주식 잔고를 가진 투자자 중 무려 54.6%가 원금을 까먹은 손실 상태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통계가 보여준 1인당 평균 손실액은 931만 원으로 지수가 고점을 찍는 화려한 랠리 속에서도 대중의 지갑은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역사적 정점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투자자 절반 이상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역설은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연령대별로 데이터를 세밀하게 뜯어보면 더욱 당혹스러운 결과가 나타나는데 바로 50대의 손실 비율이 60.1%로 가장 높았다는 점입니다. 40대 투자자들 또한 59.7%라는 높은 손실률을 보이며 우리 사회의 허리이자 가장 경험 많은 세대들이 시장에서 고전하고 있었습니다. 흔히 투자의 세계에서는 경험이 쌓일수록 수익을 잘 낼 거라 믿지만 실제 데이터는 그 믿음을 비웃듯 정반대의 방향을 가리킵니다. 더 심각한 점은 투자금의 규모가 커질수록 상황이 악화되었다는 사실인데 자산이 많을수록 리스크 관리는 오히려 실패하고 있었습니다. 총 매입 금액이 3억 원을 넘어서는 큰 손 투자자들의 경우 무려 62%가 손실을 기록하며 가장 처참한 성적표를 받아들었습니다. 1억 원에서 3억 원 사이를 굴리는 중견 투자자들조차 57.9%가 마이너스 상태였으니 자본의 크기가 곧 수익의 크기는 아니었습니다. 돈이 많을수록 그리고 경험이 쌓일수록 왜 우리는 더 많은 돈을 잃는 것인지 그 아이러니한 원인을 이제는 정면으로 마주해야 합니다. 이 차가운 숫자들이 증명하는 진실은 명확합니다. 당신의 수익률을 결정하는 것은 어떤 종목을 샀느냐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시장에서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진정한 변수는 바로 여러분 자신, 즉 여러분이 가진 성향과 조절되지 않는 감정의 문제입니다. 예를 들어 어젯밤 나스닥 지수가 3% 급락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누군가는 아침에 일어나 이를 빅세일이라며 추가 매수 기회로 삼습니다. 반면 누군가는 심장이 요동치는 것을 견디지 못해 주식 앱을 열어볼 엄두조차 내지 못한 채 불안에 떱니다. 심지어 또 다른 누군가는 공포에 질려 새벽 4시에 급하게 전량을 손절해버리는 버튼을 눌렀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세 사람 모두 같은 뉴스를 접했지만 완전히 다른 행동을 보였고 각자 자신의 선택이 합리적이라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저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포트폴리오는 여러분의 실제 성격과 감당할 수 있는 그릇에 맞게 설계되었습니까? 아니면 단순히 유튜브나 주변의 조언을 맹목적으로 따라 산 여러분의 성향과는 전혀 맞지 않는 불편한 종목들의 나열인가요? 오늘 우리가 함께할 테스트의 목적은 단순히 정답을 맞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견딜 수 있는 손실의 상한선을 스스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자본시장 연구원에 따르면 2020년 3월 이후 시장에 진입한 신규 투자자 중 60%가 손실이라는 쓴맛을 보았습니다. 10명 중 6명이 돈을 잃은 근본적인 이유를 행동경제학에서는 처분 효과라는 심리적 기제로 설명하곤 합니다. 수익이 난 주식은 너무 빨리 팔아버리고 손실이 난 주식은 본전 생각에 너무 오래 들고 있는 것이 계좌를 망치는 지름길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러한 처분 효과는 특히 30대 투자자들에게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매매 패턴은 다소 개선되지만 40대와 50대의 실제 손실률이 여전히 높은 것에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처분 효과가 약해졌다는 것은 실력이 늘었다기보다 애초에 매수 시점이 너무 늦었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4050세대의 손실 상위 종목에는 포스코홀딩스, 카카오, 금양, 에코프로비엠 등 화제가 되었던 테마주들이 포진해 있습니다. 전부 2023년 이후 가파르게 상승했던 종목들로 대중의 관심이 최고조에 달했던 고점 부근에서 뒤늦게 진입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자산 여력이 있는 이들은 투자 규모를 키우기 쉽고 그만큼 화제가 된 종목에 올라타 한탕을 노리려는 욕심에 취약해집니다. 주변에서 돈을 벌었다는 소문이 들려오면 나만 늦는 것 아닌가라는 불안 심리가 작동하여 가장 위험한 시점에 큰 돈을 넣게 됩니다. 문제는 들어간 돈의 덩치가 클수록 시장의 작은 출렁임에도 감정이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리스크 수용 능력과 위험 선호도의 결정적인 차이를 반드시 구분해야만 합니다. 리스크 수용 능력이란 내 재무적 상황이
객관적으로 얼마만큼의 손실을 감당할 수 있느냐의 문제입니다. 자산이 많은 4050세대는 수용 능력은 높을지 몰라도 심리적 출렁임을 견디는 위험 선호도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재산이 많다고 해서 폭락장을 마주했을 때에 심장이 저절로 강해지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입니다. 재무적으로는 여유가 있어도 막상 계좌가 20% 빠지는 것을 직접 목격하면 밤잠을 설치며 괴로워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입니다. 자신의 성향을 모른 채 투자하면 결국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바닥 근처에서 소중한 자산을 투매하게 됩니다. 수많은 행동경제학 연구는 개인 투자자의 의사결정이 이성보다 주변 상황과 심리적 요인에 훨씬 쉽게 지배당한다고 경고합니다. 가격이 더 오르기 전에 사야 한다는 불안감으로 타인을 맹목적으로 따라가는 군집 행동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성향을 파악할 10가지 질문을 시작할 테니 정답이 없다는 것을 기억하고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투자 가능 기간이며 이는 리스크를 관리하는 데 있어 가장 결정적인 기초가 되는 요소입니다. 투자 기간이 1년 미만은 1점, 3년 미만 2점, 3년에서 5년은 3점, 5년 이상이면 4점을 매겨주세요. SP500의 51년 데이터를 보면 1년 투자 시 손실 확률은 20%이지만 기간이 늘수록 그 위험은 현저히 낮아집니다. 투자 기간을 15년 이상으로 늘린다면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원금 손실이 발생한 적이 없을 정도로 시간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많은 투자자가 머리로는 장기 투자를 외치면서도 실제로는 시장의 파동을 1년조차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는 게 현실입니다. 투자 가능 기간이란 단순히 희망하는 기간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그 돈을 쓰지 않고 묶어둘 수 있는 시간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서 현재 여러분이 벌어들이는 주요 소득이 얼마나 규칙적이고 안정적인지 냉정하게 평가해 볼 시간입니다. 소득이 매우 불안정하면 1점부터 시작하여 보통 2점, 안정적 3점, 매우 안정적인 직종이라면 4점까지 부여하면 됩니다. 안정적인 월급은 하락장에서 추가 매수할 여력을 주지만 소득이 불안정하면 손실 구간에서 억지로 팔아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세 번째 질문은 투자 원금 대비 어느 정도의 손실까지 여러분의 멘탈이 무너지지 않고 버텨낼 수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절대 안 되면 1점, 10%면 2점, 30%는 3점, 그리고 반토막이 나도 괜찮다면 4점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대부분의 사람이 자신의 인내심을 실제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과대평가의 오류에 빠지기 쉽다는 사실입니다. 2020년 코로나 폭락 당시 30%는 버틴다던 수많은 사람이 막상 계좌에 파란불이 찍히자 패닉셀링에 동참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 1억만 원이 있다고 가정하고 그게 700만 원이 된 것을 눈앞에서 보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네 번째 질문은 어젯밤 나스닥이 5% 폭락했을 때 오늘 아침 여러분의 뇌를 지배하는 첫 번째 생각이 무엇인지입니다. 당장 팔고 싶으면 1점, 무서워서 회피하면 2점, 관망은 3점, 오히려 기회라고 기뻐하며 매수하면 4점을 매기면 됩니다. 행동경제학에 따르면 손실이 10%를 넘어서는 순간 인간의 이성적인 판단 능력은 급격하게 상실되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손실이 20%를 넘어가면 뇌의 기능이 마비되어 원시적인 본능에만 의존하는 상태로 변하게 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합니다. 다섯 번째 질문은 주식이나 ETF 같은 금융상품에 대해 여러분이 스스로 생각하는 지식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묻습니다. 금융상품에 대한 지식 수준을 묻는 다섯 번째 질문에서 지식이 매우 낮으면 1점, 기초 수준은 2점, 평균 이상 3점, 전문가라면 4점을 매기십시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많은 개인 투자자가 자신의 실제 투자 능력을 시장의 평균보다 훨씬 높게 평가하는 과대평가 경향을 보인다는 점입니다. 수익이 날 때는 자신의 실력이라 믿고 만족하지만 손실이 나면 단지 운이 나빴을 뿐이라고 치부하며 심리적 위안을 얻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과연 여러분은 뉴스나 리포트를 분석하여 시장보다 더 좋은 타이밍에 사고팔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4점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까? 여섯 번째 질문은 여러분의 투자 목표에 대한 것인데 여기서 원금 절대 보존이 목표라면 1점, 예금보다 높은 수익을 원하면 2점입니다. 시장 평균 수익을 원하면 3점, 그리고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시장을 초과하는 알파 수익을 원한다면 4점을 매겨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초과 수익을 원하면서도 앞선 질문에서 손실을 10%도 못 견디겠다고 답했다면 여러분의 투자관은 이미 심각한 모순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SP500 지수의 역사적 최대 낙폭인 MDD가 50%를 넘었다는 사실은
시장 수익을 얻기 위해 그만큼의 고통은 필수적임을 시사합니다. 7번째 질문은 전체 자산 중 주식이나 ETF 같은 변동성 자산에 투자할 비중이 어느 정도인지 스스로 체크해보는 단계입니다. 비중이 10% 이하면 1점, 30%까지면 2점, 60%까지면 3점, 그리고 그 이상을 주식에 몰아넣고 있다면 과감하게 4점을 선택하십시오. 8번째 질문은 과거의 경험을 묻습니다. 과거 급락장에서 공포를 이기지 못해 패닉셀링을 저질러 본 적이 얼마나 있으십니까? 여러 번이면 1점, 한두 번이면 2점, 거의 없으면 3점, 그리고 어떤 폭락장에서도 평정심을 유지했다면 4점을 부여하면 됩니다. 과거의 행동은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정교한 지표이며 한번 패닉셀링을 경험했다면 다음 위기에도 그럴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개인의 의지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 뇌 구조 속에 깊이 뿌리 박힌 생존 본능과 공포 기제의 문제입니다. 9번째 질문은 높은 기대 수익률을 위해서라면 시장의 거친 출렁임, 즉 변동성을 온몸으로 견뎌내거나 즐길 수 있는지 묻습니다. 전혀 못 참으면 1점, 조금 불편하면 2점, 어느 정도 참을 수 있으면 3점, 그 출렁임을 수익의 기회로 즐긴다면 4점입니다. 변동성을 즐기는 유형은 계좌가 요동칠 때 오히려 기회를 포착하는 야수들로 주로 레버리지 상품을 운용하기에 적합한 성향입니다. 반대로 출렁임 자체가 삶의 스트레스로 다가오는 분들은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장기적인 복리 효과를 누리기 전에 중도 하차하게 됩니다. 마지막 10번째 질문은 현재 여러분의 연령대인데 이는 남은 근로소득 기간을 결정짓는 가장 현실적인 리스크 관리 변수입니다. 60대 이상은 1점, 4050세대는 2점, 30대는 3점, 그리고 아직 회복할 시간이 충분한 20대, 사회 초년생이라면 4점을 부여하십시오. 이제 점수를 모두 합산하여 여러분의 투자 유형을 확인해 보세요. 10, 17점은 안정 추구형, 18, 28점은 위험 중립형, 29, 40점은 적극 투자형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특정 유형이 우월하다는 것이 아니라 2025년 하락장에서 안정 추구형이 심리적으로 가장 잘 버텼다는 사실입니다. 변동성이 큰 종목을 멀리했던 안정 추구형과 달리 적극 투자형 중 상당수는 레버리지 상품에 과하게 몰입하다 반대 매매의 비극을 겪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적극 투자형이 더 많이 벌 것 같지만 실제로는 본인 성향에 맞지 않는 무리한 전략을 선택한 이들이 가장 먼저 시장에서 퇴출당합니다. 이제 여러분의 성향에 맞는 2026년형 ETF 포트폴리오를 설계하기 위해 먼저 국내 8대 자산운용사가 공통적으로 제시한 시장 환경을 이해해야 합니다. 전문가들이 꼽은 2026년의 세 가지 키워드는 실적 검증 기업의 생존, AI 테마의 철저한 옥석 가리기, 그리고 자산 배분의 중요성 증대입니다. 삼성자산운용은 2026년을 숫자로 증명된 기업만 살아남는 해라고 정의하며 막연한 기대감이 아닌 실제 현금 창출 능력이 주가를 결정할 것이라 분석했습니다. 2025년까지는 AI라는 수식어만 붙어도 주가가 춤을 췄지만 2026년부터는 그 기업이 AI를 통해 실제로 돈을 벌고 있는지가 냉혹하게 평가받을 것입니다. KB자산운용은 기대 수익률을 낮추고 위험 관리에 집중할 것을 조언하며 금리 스탠스와 매크로 변수가 복잡하게 얽힌 자산 배분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미래에셋 자산운용은 2026년 ETF 투자의 핵심 가이드라인으로 인공지능의 진화와 태도를 아우르는 홀스라는 5글자 키워드를 제시했습니다. 홀스의 첫 글자인 H는 휴머노이드로 인공지능이 소프트웨어를 넘어 실제로 움직이는 몸을 갖고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거대한 국면을 의미합니다. 로봇, 자동화, 센서, 반도체까지 연결되는 이 테마는 단순한 유행을 넘어 향후 10년 이상 이어질 강력한 구조적 성장 동력입니다. 오는 꾸준한 적립식 투자로 변동성이 커질 2026년 이후의 시장에서 타이밍을 맞추려 애쓰기보다 정해진 원칙에 따라 지속하는 태도를 강조합니다. 수익률의 극대화보다 지속 가능성을 중시하며 정해진 금액을 정해진 주기로 투자하는 방식이 가장 합리적인 대응이라는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R은 리레이팅 코리아로 만년 저평가의 상징이었던 한국 시장이 주주 환원 강화와 밸류업 정책을 통해 가치평가의 기준 자체가 바뀌는 구간임을 뜻합니다. S는 슈퍼사이클이며 AI 데이터 센터와 전력 인프라, 원자력 등 경기 순환을 넘어 수년간 막대한 자본이 반복 투입되는 장기 투자 구간을 주목해야 합니다. 이 구간에서는 개별 종목의 등락에 일희일비하기보다 관련 산업 전반을 담은 ETF를 활용하는 것이 리스크 관리 측면에서 훨씬 유리한 선택입니다.
마지막 2는 이지한 월배당으로 단순히 시세 차익만을 기다리는 고통스러운 투자에서 벗어나 매달 정기적인 현금 흐름을 확보하려는 수요를 반영합니다. 특히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서 월배당 ETF는 투자자의 멘탈을 잡아주는 강력한 심리적 완충 장치이자 투자의 지속성을 높이는 핵심 열쇠입니다. 결국 홀스는 어떤 종목을 사느냐를 넘어 2026년의 불확실성을 어떤 태도로 돌파해야 하는지에 대한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총점 10점에서 17점을 받으신 안정 추구형 투자자들을 위한 2026년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이 유형의 핵심 철학은 잃지 않는 것이 최고의 수익이라는 관점이며 이를 위해 45대 55 전략을 제안합니다. 자산의 45%는 성장 엔진에 배분하는데 구체적으로 SP500의 30%, 나스닥 100의 15%를 담아 시장의 흐름을 놓치지 않습니다. 원금 보존이 중요한데 왜 주식을 절반 가까이 사느냐고 물으신다면 주식이 0%인 포트폴리오는 물가 상승 앞에 가난해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SP500은 미국 우량기업 500개에 통째로 투자하여 인플레이션을 이기는 든든한 기초자산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여기에 나스닥 비중을 더하면 AI와 빅테크의 성장을 포트폴리오에 반영하여 자산 증식의 속도를 물가보다 빠르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45%의 주식 비중은 남들이 돈 벌 때 소외되지 않게 해주는 일종의 입장권이자 하락장을 견딜 심리적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이제 나머지 55%의 자산으로 철통 같은 방어벽을 세울 차례인데 그중 35%는 미국 배당 성장 ETF나 커버드콜에 배분합니다. 대표적으로 코카콜라와 펩시 같은 필수 소비재를 담은 SCHD나 월세를 받는 것과 같은 효과를 주는 JEPI가 추천됩니다. 이 배당 포트폴리오는 시장이 급락할 때마다 여러분의 계좌에 설치된 강력한 금융 에어백 역할을 하며 충격을 흡수합니다. 주가가 10% 폭락해도 통장에 꼬박꼬박 배당금이 꽂히는 경험은 공포를 이겨내고 투자를 지속하게 하는 확신을 줍니다. 방어벽의 마지막 20%는 단기 채권 ETF인 SHV나 금에 배분하여 위기 상황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강력한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합니다. 금은 전쟁이나 경제 위기 뉴스가 도배될 때 유일하게 혼자 가격이 치솟으며 전체 계좌의 손실을 방어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안전자산 20%는 단순한 방패를 넘어 남들이 공포에 질렵할 때 우량주를 헐값에 쇼핑할 수 있는 든든한 예비군이 됩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목표는 나스닥이 30% 폭락할 때 손실을 10-15% 수준으로 막고 오를 때는 시장 수익의 60-70%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기서 왜 덜 깨지는 것이 장기적으로 유리한지 연 8% 수익의 A와 연 15% 수익의 B를 비교해 숫자로 증명해 보겠습니다. 공격적인 B가 10년 중 단 한 번의 폭락으로 50%의 손실을 입었다면 이를 복구하기 위해선 무려 100%의 수익을 내야 본전입니다. B가 원금을 회복하려 고군분투하는 동안 안정형 A는 큰 타격 없이 복리의 마법을 이어가며 결국 최종 승자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안정 추구형의 진짜 무기는 소심함이 아니라 복리의 마법을 단 한 번도 끊어먹지 않는 무서운 지속성에 있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다음은 수익과 안정 사이에서 가장 정교한 줄타기를 해야 하는 위험 중립형 투자자들을 위한 황금 비율 전략을 소개하겠습니다. 18점에서 28점 사이의 점수를 받으셨다면 당신은 수익과 안정의 균형을 중시하는 위험 중립형 투자자입니다. 이 유형을 위해 2026년 시장을 돌파할 4대 3대3 황금 비율 전략을 제안해드립니다. 먼저 포트폴리오의 든든한 척추가 될 SP500 ETF에 자산의 40%를 과감하게 배분하십시오. 2026년처럼 불확실성이 가득한 해에는 중심을 잡아줄 미들맨의 비중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SP500은 역사적으로 15년 이상 보유했을 때 단 한 번도 마이너스 수익률을 허용한 적이 없는 불패의 지수입니다. 다음으로 자산의 30%는 나스닥 100 ETF에 배분하여 기술주의 폭발적인 성장력을 수익률 부스터로 활용하십시오. SP500과 나스닥을 합쳐 주식 비중을 70%로 가져가는 이 구조는 전 세계 기관들이 가장 신뢰하는 국룰 비율입니다. 나머지 30%는 밸런스 앤 알파 구간으로 미국 배당 성장주와 소형 가치주를 섞어 빈틈을 채워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SCHD에 20%를 넣어 하락장을 견딜 현금을 만들고 나머지 10%는 소형 가치주 ETF인 AVUV나 현금으로 보유하십시오. AVUV 같은 소형 가치주는
대형주 장세가 끝나고 순환매가 돌 때 남들보다 높은 초과 수익을 만들어줄 히든카드입니다. 이 포트폴리오의 예상 최대 낙폭인 MDD는 20-25% 수준으로 계좌의 4분의 1이 일시적으로 사라질 각오가 필요합니다. 이는 세 번째 질문에서 30% 정도의 손실은 버틸 수 있다고 답하신 분들에게 가장 최적화된 공격 수치입니다. 하지만 위험 중립형 투자자들에게는 장이 좋을 땐 야수로, 나쁠 땐 쫄보로 변하는 박쥐 같은 심리라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습니다. 상승장에는 레버리지를 사며 불타기를 하다가 하락장엔 바닥에서 다 팔고 도망가는 우를 범하기 가장 쉬운 유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화려한 종목 분석이 아니라 감정을 배제하게 만드는 강제적인 규칙입니다. 제가 강력하게 추천하는 규칙은 바로 분기별 리밸런싱으로 3개월에 한 번씩 포트폴리오 비중을 4대3대3으로 되돌리는 것입니다. 많이 오른 나스닥을 팔아 덜 오른 SP500이나 배당주를 사는 이 과정은 기계적인 고점 매도와 저점 매수를 가능케 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점에서 40점 사이의 높은 점수를 기록한 적극 투자형 야수들의 전략을 공개할 시간입니다. 적극 투자형의 핵심 전략은 변동성은 나의 힘이며 높은 출렁임을 감내하고서라도 미래의 기회에 베팅하는 것입니다. 남들이 공포를 느낄 때 오히려 기회를 포착하여 시장을 압도하는 수익을 추구하는 공격형 25-45-30 전략을 살펴봅시다. 적극 투자형을 위한 25-45-30 전략은 공격과 수비의 완벽한 조화를 목표로 정교하게 설계되었습니다. 자산의 25%를 차지하는 SP500은 거친 시장에서도 계좌가 전멸하지 않도록 지켜주는 최후의 보루인 골키퍼입니다. 45%의 나스닥은 AI와 빅테크의 폭발적인 성장을 내 계좌의 기본값으로 만드는 강력한 주력 부대 역할을 수행합니다. 나머지 30%는 반도체, 로봇, 그리고 코리아 밸류업이라는 세 가지 강력한 미래 테마의 승부를 거는 핵심 구간입니다. 특히 AI라는 거대한 뇌를 움직이는 심장인 반도체 섹터는 2026년에도 결코 놓칠 수 없는 최고의 투자 기회입니다. 또한 소프트웨어 AI가 실제 몸을 갖게 되는 휴머노이드 혁명은 우리가 상상하지 못했던 거대한 시장의 폭발을 불러올 것입니다. 여기에 주주 환원 강화와 체질 개선이 이루어지는 한국 시장의 밸류업 테마를 더해 남들이 의심할 때 초과 수익을 선점합니다. 다만 이 전략은 계좌가 반토막 날 수도 있는 35%에서 45% 사이의 깊은 낙폭을 견딜 각오가 된 야수들만을 위한 길입니다. 만약 레버리지를 섞으신다면 복리의 함정에 빠져 계좌가 녹아내리지 않도록 반드시 전체 자산의 10% 이내로 엄격히 제한하십시오. 성향에 관계없이 매월 정해진 금액을 투자하는 적립식 원칙은 10년 투자 시 손실 확률을 5% 미만으로 낮춰주는 마법을 부립니다. 아무리 확신이 있는 섹터라도 전체 자산의 30% 이상을 단일 종목이나 테마에 몰빵하지 않는 분산 투자가 필수적입니다. 특정 자산이 과도하게 커져 리스크가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주기적으로 비중을 원래 설정대로 되돌리는 리밸런싱을 실천하세요. 이제 여러분의 현재 포트폴리오가 오늘 측정한 실제 투자 성향과 정말로 일치하고 있는지 냉정하게 돌아볼 시간입니다. 성향과 포트폴리오가 어긋나면 결국 감당 못할 공포 앞에서 바닥에 자산을 던지거나 뼈아픈 기회비용을 지불하게 됩니다. 기억하십시오. 투자 성향은 고정된 것이 아니며 나이가 들거나 삶의 상황이 바뀌면 자연스럽게 함께 진화합니다. 따라서 적어도 1년에 한 번은 자신의 성향을 다시 진단하고 변화된 삶의 궤적에 맞춰 투자 전략을 정밀하게 수정해야 합니다. 오늘 제시된 ETF들은 하나의 예시일 뿐이며 중요한 것은 특정 상품의 이름이 아니라 내 성향에 부합하는 올바른 방향성입니다. 수익률은 시장의 영역이지만 손실의 크기를 다스리는 것은 오직 나 자신에 대한 정직하고 깊은 이해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이신가요? 자신의 성향과 포트폴리오의 일치 여부를 댓글로 남겨 다른 투자자들과 소중한 통찰을 나누어 보세요. 이 영상이 2026년의 거친 변동성 장세 속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내고 키워가는 든든한 등대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당장 중국이 리튬이라는 거대한 에너지 수도꼭지를 잠가버린다면 여러분이 예약한 전기차는 과연 언제쯤 인도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기약이 없다는 것이며 이는 전 세계 배터리 핵심 원료의 90%를 쥐고 있는 중국의 거대한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독자적인 시나리오를 설계하며 거대한 부의 이동을 준비하는 한국 기업들이
조용히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배터리 산업이 삼성이나 LG 같은 기업들의 기술력 싸움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늘날의 시장 구조를 오해한 위험한 착각입니다. 왜 현재 한국 배터리 산업이 기술이 아닌 자원 확보라는 보이지 않는 목줄에 묶여 있는지를 이해해야만 투자의 본질을 꿰뚫을 수 있습니다. 중국이 버튼 하나만 누르면 한국의 공장들이 순식간에 멈춰버릴 수밖에 없는 기형적인 구조가 어떻게 지난 수십 년간 만들어졌는지 파헤쳐 보아야 합니다. 현재 상황을 비유하자면 한국 배터리는 세계 최고의 주방과 요리사를 가졌음에도 가스밸브 자체를 옆집 중국이 쥐고 있는 레스토랑과 같습니다. 실제로 작년 말 중국이 음극재의 핵심 재료인 흑연 수출을 허가제로 전환하자 국내 음극재 공장의 가동률은 한때 15%까지 급락했습니다. 주문이 없어서가 아니라 단순히 재료가 늦게 온다는 이유만으로 수조 원 규모의 최첨단 자동차 공장들이 가동을 멈추는 비극이 발생한 것입니다. 더욱 무서운 것은 배터리의 쌀이라 불리는 수산화 리튬으로 광산의 위치와 상관없이 전 세계 물량의 65%가 중국에서 정제되고 있습니다. 원자재를 싣고 정제하여 배터리에 쓸 수 있게 만드는 마지막 공정이라는 수도꼭지의 손잡이를 중국이 독점적으로 장악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틈을 타 중국 업체들은 값싼 LFP 배터리를 시장에 쏟아내며 점유율 40%를 돌파했고 한국의 NCM 배터리는 가격 경쟁에서 밀리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미국이 판을 뒤집는 FEOC 규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꺼내들며 중국산 소재가 1%라도 섞인 전기차의 보조금을 차단했습니다. 2026년 1월부터는 중국산 소재의 흔적만 있어도 대당 1,000만 원에 달하는 보조금이 즉시 끊기게 되어 시장의 생태계가 완전히 재편될 예정입니다. 문제는 한국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70%에서 90%가 여전히 중국에 의존하고 있어 에너지 안보 면에서 매우 취약하다는 점입니다. 이러한 위기 상황에서 멕시코와 볼리비아 같은 자원 보유국들까지 리튬을 국유화하겠다고 선언하며 자원 민족주의의 벽을 높게 쌓고 있습니다. 중국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전기차 모터의 심장인 히토류 연구자석 제조 기술의 수출까지 막아버리며 전 세계 공급망을 압박하고 나섰습니다. 또한 중국 내 리튬 선물 시장의 투기 자금으로 인해 재료비가 롤러코스터를 타면서 배터리 기업들은 매일 살얼음판을 걷는 기분을 느낍니다. 설상가상으로 유럽 수출 시 부과되는 탄소 국경세와 홍해 사태로 인한 운임폭 등은 한국 기업들에게 넘기 힘든 거대한 장벽이 되었습니다. 결국 지금의 한국 배터리는 기술 전쟁터에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쥐고 있는 수도꼭지 아래에서 숨을 참고 버티는 생존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을 들으면 많은 사람이 이제 한국 배터리 산업은 끝난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이며 미국과 유럽이 공급망의 문을 걸어 잠그는 바로 지금이 누군가에게는 거대한 기회의 빈자리가 됩니다. 이제 배터리 업계의 진정한 승부처는 누가 더 정교한 기술을 가졌느냐가 아니라 누가 먼저 리튬이 묻힌 땅에 깃발을 꽂느냐는 땅 따먹기 전쟁으로 변모했습니다. 과거에는 라면을 맛있게 끓이는 요리사가 성공했다면 이제는 밀가루 공장과 스프 공장, 심지어 광활한 밀밭까지 통째로 소유한 자가 승리하는 구조입니다. 이러한 변화를 가장 먼저 감지한 포스코는 남미 아르헨티나의 거대한 소금 사막인 옴브레 무에르토를 확보하며 대대적인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이곳에서 포스코는 올해부터 연간 약 5만 톤 규모의 수산화 리튬을 직접 생산하며 자원 독립의 초석을 다지고 있습니다. 연간 5만 톤은 전기차 수백만 대를 동시에 생산할 수 있는 엄청난 양으로 남의 가게에서 쌀을 사오던 사람이 직접 논을 산 것과 같습니다. 동시에 에코프로는 원료를 들여와 가공하고 버리는 일방향 구조에서 벗어나 생산과 회수, 재활용을 한 단지에서 끝내는 혁신을 단행했습니다. 이를 클로즈드 루프 시스템이라 부르는데 쉽게 말해 공장 안에 원재료를 무한히 공급받을 수 있는 미니 광산을 하나 더 만든 셈입니다. 이 혁신적인 시스템 덕분에 물류비와 공정시간이 기존보다 30% 이상 획기적으로 줄어들며 강력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배터리의 맛을 결정하는 핵심 양념과도 같은 전구체라는 재료 역시 과거에는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에코프로 머티리얼즈가 공장 규모를 확장하면서 현재는 중국 의존도를 50% 수준까지 대폭 낮추며 자립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포스코 퓨처엠은 한 발 더 나아가 양극재와 음극재를 세트로 묶어 GM이나 혼다 같은 글로벌 완성차 기업에 직접 공급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습니다. 마치 최신 휴대폰을 살 때
충전기와 케이블, 보호 필름까지 한 박스에 담아주는 풀 패키지 서비스와 같은 개념입니다. 완성차 회사 입장에서는 복잡한 중국 공급망을 거치지 않고 한국에서 한 번에 조달할 수 있어 지정학적 리스크를 단숨에 해결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한국 기업들은 호주 리튬 광산의 지분을 직접 사들이며 원재료 확보를 위한 전방위적인 영토 확장에 나서고 있습니다. 그 결과 현재는 전체 배터리 원료의 약 40%를 중국을 거치지 않고 산지에서 한국으로 직접 들여오는 산지 직송 구조를 완성했습니다. 기술력에서도 포스코는 결정타를 날렸는데 기존의 리튬 정제에 1년 가까이 소요되던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하는 DX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리튬 직접 추출 기술인 DX를 통해 생산 기간을 기존의 10분의 1 수준으로 줄이며 생산 효율성의 한계를 돌파했습니다. 이는 일주일 동안 정성 들여 담그던 김치를 단 하루 만에 똑같은 맛과 양으로 만들어내는 마법 같은 기술을 보유하게 된 것과 같습니다. 한국 기업들의 전략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북미 대륙으로 그 무대를 넓히며 더욱 거세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캐나다와 미국 현지에 양극재 공장을 직접 건설함으로써 미국 법규에 100% 부합하는 배터리 소재를 현지에서 직접 생산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것은 중국의 손길이 전혀 닿지 않은 순수한 메이드 인 USA 배터리의 탄생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막대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현지 생산 체계는 공급의 안전성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복잡한 국제 정세 속에서 발생할 수 있는 정치적 리스크를 완전히 제거하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단순한 제조를 넘어 돈을 버는 구조 자체가 근본적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입니다. 과거에는 원자재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줄고 내리면 적자를 보던 취약한 구조였지만 이제는 광산 마진과 가공 마진을 동시에 확보하는 강력한 체질을 갖추었습니다. 원자재 가격이 요동치더라도 광산에서 이익을 남기고 가격이 올라도 가공 공정에서 수익을 방어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수익 구조를 완성한 것입니다. 이러한 수직 계열화를 끝낸 기업들은 일반 제조 기업보다 최대 2배 이상의 영업 이익률을 방어해내는 놀라운 저력을 보여줍니다. 이는 마치 빵집 주인이 밀가루값 걱정을 하는 대신 직접 광활한 밀밭을 운영하며 원가와 상관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유럽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치밀한 준비도 마쳤는데 광물의 채굴부터 이동 경로까지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추적하는 고도화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광산에서 공장까지의 모든 기록을 데이터화하여 해당 소재가 중국산이 아님을 증명하는 완벽한 인증 체계를 마련한 것입니다. 마치 사람들이 해외를 나갈 때 여권을 사용하듯 광물에게도 고유의 디지털 여권을 부여하여 유럽과 미국의 까다로운 환경 규제를 정면으로 돌파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전 세계에 흩어진 공장과 광산이 이제는 인공지능 AI를 통해 실시간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유기체처럼 움직인다는 점입니다. AI는 광산의 채굴량을 실시간으로 분석하여 공장의 생산량을 자동으로 조절하며 재고가 쌓이면 멈추고 부족하면 늘리는 최적의 효율을 찾아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독자적으로 구축한 배터리 전용 운영 체제, 즉 배터리 OS의 실체이자 핵심 경쟁력입니다. 많은 이들이 여전히 배터리 산업을 화려한 기술력의 차이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반도체와 같은 장비 싸움도 스마트폰과 같은 디자인 싸움도 아닙니다. 현재의 배터리 전쟁은 연구실이 아닌 광산이 전장이 되고 논문이 아닌 소금 사막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철저한 땅 싸움입니다. 이러한 독자적인 공급망 구조를 미리 완성한 기업들과 여전히 중국의 입만 바라보며 원료를 기다리는 기업들의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벌어질 것입니다. 직접 수도관을 매설하여 물을 끌어 쓰는 집과 매번 옆집에서 양동이로 물을 빌려 쓰는 집의 차이처럼 그 결과는 너무나도 명백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적 차이는 조만간 주식시장 전체를 뒤흔드는 거대한 폭발적인 에너지로 전환되어 우리 앞에 나타날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미국과 중국의 갈등으로 세계 경제가 함께 무너질 것이라 우려하지만 배터리 시장의 실상은 정반대의 구도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형국은 태풍에 모두가 젖는 구조가 아니라 어떤 집은 침수되지만 어떤 집은 그 빗물로 발전기를 돌려 돈을 버는 격입니다. 바로 그 발전기를 돌리는 승자가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며 2016년 1월부터 시행될 미국의 해외 우려기관 규정은 결정적인 기폭제가 될 것입니다. 중국 정부와 조금이라도 연결된 회사의 원료를 쓰면 대당 1,000만 원이 넘는 보조금을 통째로 못 받게 되어 엔진 하나가 빠지는 수준의 타격을 입습니다. 이 규칙이 발표되자마자 시장은 즉각 반응했으며 중국 원료를 배제하고
광산부터 소재까지 수직 계열화를 완성한 기업들의 가치는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옆 가게들은 영업 정지를 맞았는데 우리 가게만 정부가 손님 한 명당 거액의 현금 보너스를 얹어주는 독점적인 상황이 펼쳐진 셈입니다. 유럽 역시 핵심 원자재법을 시행하며 자기네 땅에서 만든 소재 비중이 낮은 회사들을 계약에서 하나둘씩 탈락시키는 강력한 자국 우선주의를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빠져나간 그 거대한 빈자리를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으로 한국 기업들이 부상하며 시장의 주도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중국산 양극재가 저렴해서 인기였다면 이제는 중국산이 아니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한국산 소재가 15% 이상 비싼 가격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는 과거 수돗물을 마시다 무균 인증이 붙은 생수를 비싸게 사 마시는 변화와 같으며 공기 같았던 안전함이 곧 돈이 되는 시대가 도래했음을 보여줍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GM, 포드, 스텔란티스 같은 글로벌 완성차 건물들의 태도 또한 과거와는 완전히 다르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는 완성차 업체가 절대적인 갑이었으나 이제는 포스코와 에코프로를 찾아와 10년치 물량을 안정적으로 공급해달라고 간곡히 요청하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물건을 파는 쪽이 줄을 서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 쪽이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는 완벽한 매도자 우위의 시장으로 재편된 것입니다. 니켈 확보 전략에서도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채굴한 원료를 한국 공장에서 정제함으로써 미국의 적격 광물 인증을 받아내는 영리한 우회로를 개척했습니다. 이는 복잡한 국제 규칙을 어긴 것이 아니라 철저한 연구를 통해 합법적으로 원산지 스티커를 다시 붙일 수 있는 길을 만들어낸 승리입니다. 탄소 국경세 문제에서도 석탄 전기를 쓰는 중국 공장과 달리 태양광과 풍력으로 단지를 돌리는 한국 기업들은 오히려 막대한 세제 혜택을 받습니다. 같은 배터리를 만들어도 중국산은 관세 폭탄을 맞고 한국산은 보조금을 받는 구조 속에서 가격 경쟁력의 차이는 극복 불가능할 정도로 벌어집니다. 북미 지역에 지어둔 대규모 양극재 공장들이 올해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가면 물류비 절감과 세금 감면 효과가 동시에 폭발할 것입니다. 심지어 중국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저가형 LFP 배터리 시장조차 한국 기업들이 자체 공급망을 구축하며 독점 체제를 빠르게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이제 시장은 배터리 회사들을 단순한 제조업체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를 통제하는 국가 인프라 기업으로 재평가하며 몸값을 높여 부르고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들은 결국 언젠가는 중국이 다시 따라잡지 않겠느냐, 혹은 광산도 바닥나면 끝 아니냐며 회의적인 시선을 보냅니다. 하지만 이는 이 산업의 진짜 무서운 속성을 모르기 때문에 나오는 두 번째 착각이며, 구조가 완성되면 시간이 갈수록 돈을 벌기가 더 쉬워집니다. 과거의 배터리 산업이 생닭값에 일희일비하던 치킨집 장사였다면 이제 한국 기업들은 닭농장과 사료회사, 프랜차이즈 본사까지 통째로 장악했습니다. 닭값이 오르면 농장에서 벌고 내리면 치킨을 많이 팔아 수익을 내며 심지어 남은 뼈다귀까지 가공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하는 완벽한 포식자 구조입니다. 배터리 역시 수명을 다한 뒤 가루로 만든 블랙매스에서 리튬과 니켈을 다시 뽑아내는 재활용 수율이 이제 거의 100%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캐내는 광산이 1세대라면 도시에서 쓰고 버린 배터리에서 무한히 자원을 추출하는 시스템은 이른바 2세대 광산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원료 가격이 요동쳐도 기업은 항상 수익을 내며 한 번 판매한 물건으로 2번 이상 수익을 창출하는 마법 같은 경제학이 현실이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택시 회사가 정류소까지 함께 운영하여 기름값이 오르든 내리든 상관없이 주머니에 돈이 들어오는 탄탄한 사업 모델과 같습니다. 여기에 전 세계 자동차 2대 중 1대가 전기차가 되는 시대가 머지않았으며 배터리 수요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팽창하고 있습니다. 전기차를 넘어 집마다 태양광을 달고 공장마다 전력을 저장하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시장은 자동차 시장보다 더 큰 배터리 수요를 창출할 것입니다. 그 거대한 배터리들 속에 들어갈 양극재, 음극재, 전해액 같은 핵심 소재를 누가 공급하겠습니까? 바로 지금 공급망을 틀어진 한국 기업들입니다. 전고체 배터리 같은 신기술이 나오면 판이 바뀌지 않겠느냐고 묻지만 요리법이 바뀌어도 쌀과 물이 필요하듯 핵심 광물의 가치는 변하지 않습니다. 전고체든 무엇이든 배터리 안에는 결국 리튬과 니켈 같은 금속이 들어가야 하며 레시피가 달라져도 식재료 창고를 가진 자가 최후의 승자가 됩니다. 결국 배터리 산업은 단순히 물건을 만들어 파는 제조업을 넘어 국가의 생존과 에너지를 통제하는 핵심 인프라 산업으로 그 격이 올라갔습니다. 주식시장에서도 이들을 공장 몇 개 가진 회사가 아닌
국가 안보를 책임지는 기간 산업으로 평가하며 기업 가치를 재산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근본적인 재평가 덕분에 회사의 몸값을 결정하는 배수물티물과 과거보다 2배 이상 뛰어오르는 거대한 가치 상승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대중이 떠들썩하게 숫자만 논할 때 진짜 부는 조용히 공급망의 수도꼭지를 직접 설계하고 장악한 곳으로 도도하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뉴스는 판매량이나 주가의 등락만을 이야기하지만 투자의 본질은 이미 완성되어가는 거대한 공급망의 구조를 먼저 읽어내는 데 있습니다. 중국이 수도꼭지를 잠가도 한국의 배터리가 멈추지 않는 독자적인 시나리오는 이미 실행 단계를 넘어 완성 단계에 진입해 있습니다. 이 거대한 그림자를 걷어내고 빛나는 실체를 마주한 여러분이야말로 기술 너머에 숨겨진 진정한 투자의 기회를 잡게 될 것입니다.